특수 콘크리트 총정리 후편. 온도균열 지수 및 수하열 대책. 오늘은 온도균열 검토 방법 중에 온도균열 지수에 의한 방법을 알아보자. 온도균열 지수에 의한 방법 중 정밀법의 식은 다음과 같아. 이 식 중 분모는 재령 T1에서 수하열로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 응력 최대값이고, 분자는 재령 T1에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야. 즉, 균열을 생기게 하는 응력분의 응력에 저항하는 강도라는 뜻이지. 그럼 당연히 클수록 균열 발생 확률이 작아지겠지? 그런데 정밀법은 온도 응력도 알아야 하고 인장 강도도 측정해야 하니 번거로우니까 간이법도 존재하는데, 연질 지반 위에 있는 슬래브나 기초처럼 상대적으로 내부 구속 응력이 큰 경우에는 델타 TI분의 15의 식을 적용하는데, 델타 TI란 내부 온도가 최고일 때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야. 내 외부 온도차만 구하면 온도균열 지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안반이나 매시브한 콘크리트에 친 슬래브처럼 외부 구속 응력이 큰 경우에는 R 곱하기 델타 TO분의 10의 식을 적용하는데, R은 구속 정도를 표시하는 개수이고 델타 TO는 부재의 평균 최고 온도와 외기 온도가 균형을 이룰 때, 즉 큰 변동 없이 유지될 때의 온도차를 말해. 정밀법과 간이법 모두 균열 제어 조건에 따른 온도균열 지수와 지수에 따른 균열 발생 확률은 다음의 표와 같으니 익혀두자. 표를 쓸 수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다음은 수하열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서 매스콘크리트 강의에서도 설명했듯 온도균열 및 수하열 대책은 온도철근 배치, 저열 시멘트 사용, 골재, 배합수 등 재료를 냉각시키고 고성능 감수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하며 단위 시멘트량과 단위 수량 저감, 수분 양생,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등 냉각 양생을 실시하고 수축기음, 신축기음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 그중 프리쿨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방법은 재료를 미리 냉각시켜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는 방법인데, 각 재료별 냉각 시 콘크리트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1도씨를 변화시켜야 할 때 각 재료의 필요 온도 변화는 골재의 경우 온도 2도씨를 변화시켜야 하고, 배합수는 4도씨를 변화시켜야 하며 시멘트는 8도씨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자. 프리쿨링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은 재료를 균등하게 냉각시켜야 되고, 시멘트는 급냉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배합수에 얼음을 넣을 때는 물량의 10에서 40% 정도를 넣고, 얼음은 비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용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리고 포스트 쿨링은 콘크리트 타설 전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 속에 냉각수 또는 찬 공기를 순환시켜서 수하를 낮추는 방법인데, 이 공법의 특징으로는 콘크리트 온도 제어가 쉽지만 시공이 복잡하며 냉각 파이프, 그라우팅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 시공 시 주의사항으로 급격한 온도 구배와 타설 전 냉각관 누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어. 한중 콘크리트란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되는 기상 조건에서 응결 경화 반응이 지연돼서 밤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해. 당연히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며 시공을 해야 초유의 품질이 얻어지겠지. 우선 기온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시공 방법에 대한 표를 띄워둘 테니 잠깐 멈추고 참고를 해보자. 그럼 한중 콘크리트 시공 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온도가 낮으니 응결과 경화가 지연이 되어서 강도 증진이 느리고, 혹시 초기동이라도 발생하면 강도가 30% 저하됨과 동시에 수밀성, 내구성, 강제 보호 성능이 일제히 저하돼서 열화가 촉진되어 버려. 또 경화가 늦고 동결 팽창의 위험까지 있으니 거푸집의 치갑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크다고 해. 그럼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료적인 부분은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초기 강도 확보가 어렵고 수하열에 의한 균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기도 해. 또 어떠한 경우에도 온도가 낮다고 해서 시멘트를 가열해서는 안 되고, 또한 냉각 및 동결되지 않도록 방습 시설 등에 신경 써서 저장해야 하며, 낮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한 시멘트는 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돼. 또 골재 역시 가열을 해서는 안 되고, 저장 시 눈을 맞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데, 특히 알칼리 반응성 골재는 사용을 금지해야 돼. 또 주로 사용하는 혼화제에는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조광제가 있어.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물 결합 제비는 60% 이하,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 수량은 적게, 동결 부피 증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해야 되고, 또한 믹스에 투입하는 재료의 순서는 더운 물과 굵은 골재, 장골재, 시멘트의 순서로 하되, 콘크리트 배합 시 온도는 30도 이하로 관리해야 돼. 시공 시 주의사항은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5에서 20도씨 범위를 유지하되, 부재 두께가 얇거나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하면 최저 온도 10도씨를 유지해야 돼. 또 철근 및 거푸집의 얼음이나 눈은 제거해야 되며, 콘크리트 펌프 사용 시에는 펌프관을 예열, 보온하고 필요시 바람막이도 설치한 상태에서 타설하는 게 좋아. 양생 시 온도는 10도씨 정도가 좋으며, 양생 후에는 콘크리트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보온 대책을 세워야 돼.
콘크리트를 보온할 때 덮기의 순서는 비닐, 보온포, 부직포 순으로 덮어야 한다는 거 참고하고, 양생을 끝낼 시기는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에서 양생하는 공시칠 강도 시험을 통해서 정하거나 적산 온도로부터 추정해야 돼. 적산 온도에 대해서는 링크로 걸어둘 테니 참고하자. 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는 표준 시방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 또는 최고 온도가 30도씨를 넘는 시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해. 서중 콘크리트 상황에서는 타설 중이나 타설 후에 가능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재료 취급, 운반, 타설, 양생 단계에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우선 서중 콘크리트 시공 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온도가 높으므로 운반 중에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슬럼프가 저하될 수 있고 연행 공기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조기 경화로 콜드 조인트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해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 균열도 발생하기 쉬워져. 그럼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먼저 재료적인 부분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고, 시멘트, 골재, 배합수 모두 표처럼 콘크리트 온도에 영향을 미치니 온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며, 배합수의 경우 타설 전에는 사용한 얼음이 완전히 융해되어 있어야 되고, 혼화제는 지연형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배합적인 부분은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과 단위 결합제량이 적어야 되는데, 소요의 압축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증가시켜야 된다면 단위 수량보다 단위 결합제량을 증가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 시공적인 부분에서 운반은 25도씨 이상에서 1.5시간 내에 운반해야 슬럼프가 저하되지 않으니 빨리 운반해야 되고, 덤프 트럭을 사용할 시에는 덮개로 표면을 덮어서 직사 광선을 피해야 하며, 에지테이터 트럭으로 운반 시에도 장시간 땡볕에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배차에 신경 써야 돼.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여야 되고, 지방과 거푸집은 타설 전에 살수하여 냉각시키는 것이 좋아. 또 운반 타설 시 시간이 걸려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면 은결 지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타설 후 양생은 수분 양생은 최소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양생은 최소 5일 이상 실시해야 돼. 마지막으로 서중 콘크리트 환경에서는 콜드 조인트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 콜드 조인트 방지 대책으로는 지연형 유동화제를 사용하고, 타설 간격이 너무 길지 않도록 레미콘 조달, 운반, 배차 간격에 신경 써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드 조인트 발생 시 처리 대책은 경화 전에는 워터젯이나 에어젯으로 굵은 골재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쓰고, 경화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핑한 후 표면을 흡수한 다음에 타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프리팩트 콘크리트. 프리팩트 콘크리트란 굵은 골재를 거푸집에 미리 채워놓고 공국 속에 시멘트 몰타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로, 수중 콘크리트 시공, 기초 파일 적용 시 시공이 간편한 공법이야.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주입관 간격을 작게 하여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프리팩트 콘크리트와 한 구획의 시공 면적이 50에서 200해배 이상일 때 시공 능률을 고려하여 주입관 간격을 크게 하고 부배한 몰타를 주입하는 대규모 프리팩트 콘크리트, 재령 91일에서 압축 강도 40MPa 이상의 성능이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 시 주입 몰탈에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고강도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있어.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시 장점은 균질한 품질로 원자로 차폐용 콘크리트에 유리하고 수중 시공에도 유리하며, 부착 강도와 방수성, 동결 융의 저항성이 크고, 건조 수축이 일반 콘크리트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푸집 내 골재 충진 후에 그라우팅은 연속으로 실시하므로 시공 이음이 없는 대형 구조물도 시공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주입 몰탈에 누수 우려가 있고, 몰탈 주입으로 콘크리트가 형성되므로 시공이 부적절한 경우에 재료 분리 등 결함 발생이 쉽다는 것을 들 수 있겠어.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하자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결합제는 일종 시멘트에다 유동성을 위해 플라이 애쉬를 통상 섞어 쓰고, 장골재 조립률은 1.4에서 2.2, 굵은 골재 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며 최대 치수는 최소 치수의 2에서 4배 정도 보면 돼. 혼화제의 경우 감수제, 발포제, 보수제, 지연제 등을 사전에 적당히 혼합한 프리믹스드 타입을 주로 사용해. 배합적인 측면에서는 주입 몰탈은 유화 시간, 즉 바닥에 흘러들어가 종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16초에서 20초 정도로 해야 되고, 보통 콘크리트의 물 결합제비보다 적게 하며, 일반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재령 91일에서 30MPa, 고강도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재령 91일 기준 40에서 50MPa이 되도록 하면 돼. 시공 순서는 거푸집 설치, 철근 배근, 트레미관 검사관 설치, 굵은 골재 충진, 몰탈 주입이고, 시공 시 고려사항은 몰탈 수송관의 연장은 짧게, 몰탈 주입관의 선단은 몰탈에 2m 이상 묻히게 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해야 되겠고, 주입 몰탈의 상승 속도는 0.3에서 2m/h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어. 그리고 거푸집의 치갑이 크게 걸리므로 거푸집 강도를 크게 하는 것도 잊지 말자. 기타 시공 시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볼 테니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에 익혀두자. 장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표면수, 각 재료의 온도, 몰탈의 온도와 유동성과 팽창률과 압축 강도, 압송 압력, 몰탈 주입량, 주입 몰탈의 유동 구배, 주입관 선단의 위치가 있겠어.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용도는 선박을 고정시키는 계류시설, 교각 케이슨에 적용되며 CIP 공법 등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에도 쓰이고 경화 후에 수축이 적어서 메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도 적합하며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 등 중량 콘크리트 시공 시에도 적용돼. 해양 콘크리트, 해양 콘크리트란 항만, 해안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로 해면하, 해수의 작용을 받는 구조물 외에도 육상이나 해상에 건설될 때 조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까지 총칭해. 해양 콘크리트의 문제점으로는 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더러운 해수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분리의 위험이 있고 조류나 파랑으로 인해 콘크리트 표면이 유실될 위험도 있어. 그럼 해양 콘크리트 시공 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재료적인 측면에서 시멘트는 주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해수의 작용에 대해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 플라이애쉬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채택하기도 해. 또 설계 조건에 따라 내황산염 시멘트를 적용하기도 하지. 또한 해수에 의한 침식이 심한 경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외에도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나 폴리머 콘크리트 또는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 골재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특히 바닷물에 늘 닿아 있으니 흡수율이 크거나 팽윤성이 있는 것은 내구성이 좋지 않은 골재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어. 특히 해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반응성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야 돼. 철근은 내염성 철근 사용 시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해야 되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철근의 피복 두께를 증가시켜야 되며 필요시 철근을 방식 피복하거나 방청제를 적용할 수도 있어. 혼화 재료 중에 혼화 제로는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혼화 제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쉬를 사용할 수 있어. 배합수는 염소 이온이 없음은 물론이고 음료수 수준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자. 다음은 배합적인 측면을 짚어볼게. 물 결합제비는 해중에서는 50%, 해중에 있는 것이 아닌 해상의 공기 중에 노출된 경우에는 45%, 비말대라고도 하는 물보라가 튀는 구역은 가장 혹독한 조건으로 간주하여 40%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단위 결합제량도 해중과 물보라 지역으로 나뉘어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 다음의 표를 참고하고 공기량은 4에서 6%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또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양 구조물은 시공이 불량한 부분부터 열화가 시작되므로 타설, 다지기, 양생 모든 과정에 걸쳐 주의해서 시공해야 되고 시공 이음은 최고 조위로부터 0.6m 위, 최저 조위로부터 0.6m 아래 사이의 감조 부분에서는 시공 이음을 철저히 피해야 하고 이건 특히 중요하니 외워두자. 다만 간만의 차이가 커서 1회 타설 높이가 높은 경우나 부득이 시공 이음을 둬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수판을 설치하고 전단 응력이 그나마 적은 곳에 이음을 설치해야 함도 기억하자. 해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해수에 씻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해수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에는 5일간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고르슬래그 시멘트 등 혼합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75% 이상의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돼. 또 강재와 거푸집 사이에는 당연히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피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둥, 벽, 난간의 경우 1해배당 2개, 보와 슬래브의 경우에는 1해배당 4개를 표준으로 한다고 해. 피복 두께는 해수와 접하는 부분은 100mm, 기타 부분은 50mm인 것도 기억해두자. 또 시공 후 파랑과 선박의 충격 등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고무 안충제, 목재, 고분자 재료 등으로 표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해양 콘크리트의 용도는 해상발전소, 해저터널, 해중교각, 선박 계류시설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쇼크리트란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 또는 몰타르를 호스를 통해 압송시켜 시공면에 뿜어서 붙이는 콘크리트를 말해. 현재 쇼크리트 공법은 쇼크리트를 뿜는 기기류나 적용 혼화제의 연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품질 신뢰성,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이 크게 개선돼서 가설 부재뿐만 아니라 연구 구조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럼 먼저 쇼크리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리바운드 등으로 인한 재료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뿜어치다 보니 일반 콘크리트보다 평활한 마무리면 형성이 어려우며 융수 발생 시 쇼크리트 부착이 곤란하고 분진도 많이 발생하며 시공 조건과 노즐을 잡고 있는 기술자의 기술에 따라서 품질의 변동이 심하고 수밀성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 쇼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바운드 문제에 대한 사항인데 리바운드란 쇼크리트를 뿜었는데 타설면에 부착되지 않고 탈락되는 현상이야. 당연히 리바운드율이라고 하면 토출된 재료의 질량분의 리바운드된 재료의 질량의 비율이고 시방 규정에 따르면 리바운드의 상한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30%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고 해. 또한 리바운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강섬유를 좀 더 보강하거나
노즐 등 장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어. 그럼 쇼크리트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장점으로는 작은 기계로도 시공이 가능하니 기계 이동이 간단하다는 점이 있고, 거푸집이 불필요하며 거푸집도 불필요하다 보니 협소한 장소나 급경사면 등 나쁜 작업 조건 하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 단점으로는 노즐을 잡고 있는 기술자가 숙련되어 있어야 되고, 뿜어치다 보니 단위 최적당 질량이 낮으며 당연히 수밀성도 좋지 못하고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며 타설 표면이 거칠고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겠지. 쇼크리트 방식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다음의 표처럼 비교할 수 있겠어. 건식 쇼크리트는 습식 쇼크리트에 비해 품질 관리가 어렵고 운반 시간에 제약이 없으며 분진 발생과 리바운드량이 많고 장거리의 압송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두자. 다음은 쇼크리트의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혼화 재료는 터널 공사 같이 상향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을 시 방락을 방지하기 위해 급결제를 섞는 경우가 많아. 배합의 경우 강도는 타설 후 3시간이 지나면 1에서 3메가파스칼, 24시간이 지나면 5에서 10메가파스칼, 장기 강도는 일반 쇼크리트는 21메가파스칼, 영구지보 재료로는 35메가파스칼이 일반적이야. 물 결합제비는 40에서 60%가 최적량이며 단위 수량이 적으면 분진 발생이 크고 리바운드량이 많아지는 반면, 단위 수량이 너무 커지면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고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도 알아두자. 또 배합 시 분진 저감제는 시험을 통해 양을 결정하여 첨가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시공의 경우에는 낙하 위험이 있는 뜬돌이나 잡목은 제거하고 시공해야 되고, 용수 발생 시에는 배수 파이프와 필터를 타설 전에 실시해야 돼. 그리고 비탈면에 쇼크리트 시공 시 빙설이 있다면 녹인 후에 시공해야 되겠지. 쇼크리트 작업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노즐은 항상 면에 직각이어야 되고 흘러내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계속 뿜어 붙여야 되며, 강제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쇼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일체가 되게 해야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리바운드량이 최소가 되게 해야 하며, 타설 시 외기 온도가 0도 이하이거나 강풍이 불고 있거나 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돼. 마지막으로 쇼크리트 적용 공정은 주로 터널의 지보공이나 안반 사면 등의 비탈면 보강 공법으로 주로 쓰인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알다시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에 비해 매우 작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란 그런 이유로 철근 콘크리트보에 일어나는 인장 응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압축 응력을 부여한 콘크리트를 말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편의상 PSC라고도 하며 향후엔 그렇게 명명하도록 할게. PSC에 요구되는 성질은 먼저 압축 강도가 커야 하고 건조 수축이 작아야 하며 크리프가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고, PSC에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표에서 보다시피 프리텐션 방식은 긴장시킨 PS 강제를 미리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고, 포스트 텐션 방식은 쉬스관을 미리 매입해서 타설, 경화시킨 후에 PS 강제를 쉬스관을 통해 삽입하여 긴장시키는 형식이야. 프리텐션의 경우 미리 PS 강제를 텐션을 준 상태에서 타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용 장비와 공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주로 프리텐션은 공장에서 적용하고 포스트 텐션은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포스트 텐션 방식은 프리텐션 방식에 비해 강제 경화 후 현장에서 쉬스관을 통해 강제를 긴장시키고 그라우팅 주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또 프리텐션 방식은 주로 공장에서 제작하니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짧은 부재일 경우 주로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고 가자. 그럼 PSC의 재료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PSC에 쓰이는 시멘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부배합이 되니까 상당량의 시멘트를 사용하게 돼. 포스트 텐션 방식은 1루배당 300kg, 프리텐션 방식은 1루배당 350kg 들어가지. 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가 표준이지만 부재 치수, 철근 간격 등 상황에 따라 20mm로 하기도 해. 쉬스관은 긴장 후 PS 강제를 쉬스와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강철제의 쉬스를 사용해야 하고, 쉬스관에 주입하는 그라우트는 28일 압축 강도는 20메가파스칼 이상, 물 결합 제비는 45%보다 작게 해야 돼. 또 PS 강제와 쉬스관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찰 감소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다음은 PSC의 부재의 응력 변화 단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프리텐션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해볼게. 먼저 PS 강제를 긴장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응력 상태가 일반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일 거야. 그리고 긴장제를 자른 직후에는 긴장된 PS 강제에 의해서 초기 프리스트레스, 즉 압축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자중과 함께 작용해서 휨 응력에 합성 응력이 작용하게 돼. 그 후 시간이 흐르면 PS 강제의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며 유효 프리스트레스가 고정하중, 그리고 향후 활하중과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PS 강제의 릴렉세이션이란 긴장시킨 PS 강제의 인장 응력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인데, 변형률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를 가정하는 이론상의 순 릴렉세이션과 실제 PSC 부재에서 일어나는 릴렉세이션으로 변형률이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겉보기 릴렉세이션이 있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